안녕. 철학적인 심리학자 닥터주입니다. 오늘은 댓글 하나 읽으면서 시작할게. 이 댓글은 어떤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 분이 남기신 건데 읽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인들을 볼 때 이런 점들이 보이는구나. 나는 외국 생활을 21년이나 했지만 한국인인지라 안 보였던 그런 것들. 우선 댓글을 읽어줄게. I think your focus on shadow work and the disconnect between the internal and external self is especially relevant in Korea. 당신이 말하는 shadow work와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 사이의 단절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 중요한 주제라고 느껴져요. The longer I live here, the more I can see the desire for authenticity and embracing the cringe in my Koreans I meet. 한국에서 오래 살수록 제가 만나는 한국인들 안에 진정성에 대한 갈망과 오그라드는 크린지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점점 더 보이거든요. I think there is a big overlap in Koreans that are subconsciously trying to acknowledge the honest desires they feel and Koreans that have a desire to connect with foreigners. 또 무의식적으로 나의 솔직한 욕망을 인식하려는 한국인들과 외국인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한국인들 사이에는 겹치는 지점이 큰 것 같아요. I always get the same comments like they believe that Canada is an amazing place where there is no societal judgments or expectations. But it's more than that. In Canada, we are encouraged to integrate the different parts of ourselves and authenticity is valued more than being agreeable.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사회적 판단이나 기대가 거의 없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자기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을 좋게 보는 곳이고 타인에게 맞추는 것보다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라는 점이 더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I'm curious more about the dynamic between Korean families, hierarchical society, and how it affects these relationships. A lot of my friends feel a lot of pressure and some distance from their families, and I'm curious about the connection with 나홀로 문화. It seems like Korean relationships have a heavier emotional burden because of the structures around respect and social convention. 또 한국의 가족 관계와 위계적인 사회 구조가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제 주변에는 가족으로부터 압박이나 정서적 거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점이 나홀로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인간관계는 존중과 사회적 관습을 중시하는 구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분이 용감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가 느낀 점을 말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했어. 뭐 캐나다는 이런 곳이야. 내가 보는 한국인은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우선 당신의 생각을 저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문화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조심스럽지만 나도 이분처럼 용기를 내서 이번 주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어. 이분이 설명한 이 내면을 찾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면서 설마 나도 내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도 내 팟캐스트 내용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힘들고 외국에 나가도 힘들고 그런 건가? 뭐 암튼 우선 시작해볼게. 우선 첫 번째로 섀도우 워크, 내면의 나, 외면의 나의 분리가 한국에서 특히 더 중요한 주제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 내 내면이랑 외면이 계속 어긋날 때에 대해서 난 얘기해보고 싶거든. 사람이 제일 지치는 순간이 언제라고 묻는다면 열심히 사느라 바쁠 때가 아니야. 내가 나답게 열심히 살 때는 바빠도 행복하거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돼. 근데 자기 자신을 계속 관리하고 연기해야 할 때 사람은 가장 지쳐. 융 심리학에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을 말하는 거지. 회사에서의 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어른들 앞에 있을 때의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나. 다 다른 모습이잖아. 가면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그런 방식들을 배우는 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장 과정이야.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야. 이 가면들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야. 융도 그렇게 말했고. 문제는 근데 그 가면을 벗는 법을 모를 때, 평생 모를 때 생겨버려. 이 가면들이 내가 되어버릴 때. 가면은 혼자 있을 때,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벗는 연습을 하고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나의 얼굴이 뭔지 살면서 배워가야 하는 거거든. 이게 내면의 작업인 거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 용기로 가면을 벗어야 가능한 거거든.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벗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도 필요하겠지?
속으로는 사실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지금 이 상황 너무 불편한데, 가끔은 나도 저걸 원하고 이걸 똑같이 또 해내야 하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나도 튀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아님 사람들이 찐따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회사에서 북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 좀 만나보고 싶은데, 그걸 하는 순간 난 아웃사이더가 될 것 같고 꼬리표가 평생 붙을 것 같아서 못 해봐,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겉으로는 항상 하고 싶은 말도 짓고 싶은 표정조차 다 참아야 하고, 이 사람이 너무 미워도 그 모임 그 자리 너무 불편해도 예의 차려야 하고 맞춰줘야 하고 숨겨야 하고 웃어줘야 하고, 진짜 싫어서 욕해주고 싶은데 네, 아니에요, 너무 괜찮아요 라고 해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삶의 기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때 문제는 사람이 점점 자기의 진정한 감정들이랑 멀어져. 느껴봤자 어차피 참기만 하는데, 그래서 더 괴로운데 차라리 느끼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점점 모르기 시작하고, 내가 있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행위들을 완전히 멈춰버려.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기 어려운 구조 안에 오래 있게 되면 내 마음이 나만의 색깔로 빛나는 것을 멈추게 돼버리는 거지. 한국 사회는 이 페르소나,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나의 얼굴, 그 외면의 관리를 되게 잘 가르쳐. 나이도 따지고 서열, 직급, 가족이나 인간관계 안에서의 나의 역할, 말투와 태도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게 다 여기까지만 표현해, 더 이상 하면 튀는 거야 라고 나한테 매 순간 알려주고,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만 가능해 라고 계속 더 단단한 틀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센티시티,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게 자유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리스크처럼 느껴지는 사회인 거지. 큰일 나는 줄 알아, 내 멋대로 살면. 그냥 난 내 자신한테 솔직한 건데 눈치 없고 무례하고 튀는 애가 되어버려. 당연히 무섭지. 근데 이 페르소나가 두꺼워질수록 내면의 나는 숨지만 아예 없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야. 그림자로, 섀도우로 밀려난다는 거지. 그 섀도우는 항상 우릴 따라다녀. 우리는 눈치 못 챌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여기 바로 있는 아이야, 내 옆에. 근데 이 섀도우를 내가 오랫동안 무시하잖아? 그러면 이 섀도우는 내 관심을 끌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 불안, 우울, 공허함,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지.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항상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내 생각엔 디지털 사회가 세상을 망쳐놨어. 전에는 저 사람 특이하긴 한데 속은 참 좋아 라고 누군가를 인정해 줬을 때도 있잖아. 근데 요즘은 진짜 아니야. 야, 쟤랑 놀지 마, 미친놈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사회가. 내가 봤을 땐 이건 우리가 직접 느껴서 말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거야. 사회가 느낀 걸 그냥 똑같이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사회 페르소나 투성이야, 우리들이. 내면의 작업을 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해. 우리가 사실 이상한 사람이랑 친구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이상한 점들에 익숙해지는 거 사실 별로 안 걸려. 그래서 쟤 쩔해 보여도 속은 참 좋아 라고 우리가 직접 느끼고 말해줄 수 있었는데, 점점 우린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멀어지고 남는 건 사회가 하는 판단밖에 없는 거지. 앵무새처럼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그 이상한 사람 옆에는 가기도 싫어. 굳이 왜? 답은 정해져 있거든. 난 그걸 벌써 받아들였고. 만약 내 자아가 직접 생각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특이한데 한번 말해볼까? 하는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젠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거지. 그냥 사회가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야. 우린 무의식 속에 그걸 너무 쉽게 인정해버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 쳇바퀴 같은 똑같은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있겠지. 왜냐면 사람의 욕망은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파트 2. 욕망은 억누른다고 없어지지 않아. 이 댓글에서의 말처럼 한국에서 오래 살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진짜 자기를 갈망하는 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 진짜 나로 살고 싶은 마음, 좀 덜 착하고 싶고, 좀 덜 맞춰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통쾌하게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많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상상해. 다니는 회사가 솔직히 그럭저럭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걸 상상해. 왜냐면 그냥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해보고 싶은 거야. 언젠가는. 그저 자유롭고 싶어. 일탈이 필요해. 그리고 그 가지지 못한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 판타지가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판타지를 외국이라는 상상 속 공간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지. 댓글에서 말하잖아. 자기 자신을 갈망하는 한국인들이 외국에 대한 환상이나 외국인과의 관계로 그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나 외국을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 거긴 눈치 안 본다며 너무 좋겠다. 거긴 자기 할 말 다 한다며. 그리고 거기는 사회적 평가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런 나라는 없어. 그런 세상은 없어. 근데 이 캐나다 분이 말하길 다만 캐나다에서는 모순된 나의 다른 모습들의 통합을 허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고 있어. 잘나 보이는 사람이 불안해할 때 얘도 사람이다 라고 더 좋아해주고 쿨하면서 상처받아도 사람이니깐 이러는 거고 많이 이상한 사람이어도 다 제 짝이 있고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와 달라도 판단보다는 존중이 우선적인 것? 그게 바탕이지 않을까 싶어. 당연히 외국이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외국은 한국 사람들한테 도피처라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었던 나로 잠깐 살아볼 수 있는 무대가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여행을 하면서 이 자유 너무 달콤하다.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진짜 외국으로 도피를 해서 살기는 싫어. 왜냐면 그럼 내 판타지가 깨지거든. 그럼 인종차별도 당하고 더럽고 치사한 이민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 사실 내 생각엔 워킹 홀리데이고 뭐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원한다면. 나는 베트남에서 배낭여행할 때 한국에서 도매로 사가지고 가지고 온 아이돌 사진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6개월을 버틴 사람도 봤어. 이게 한 10년 전이거든? 케이팝이 엄청 뜨기 전이야. 한국 물가가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을 때고. 원하면 할 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은 내 판타지 속의 자유라는 환상으로 남아있는 게 더 안전한 거야. 우리가 진정 갈구하고 욕망하는 거는 나의 내면의 진정성이지 외국에서의 삶을 갈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외국 나가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고 있는 거지 벌써. 나의 진정성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담되는 것도 아닌 거를 아는 거야 우린. 자유는 내 안에서 찾는 거야. 나의 진정성도 내 안에서 찾는 거야. 환경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던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어렵게 해. 내 밖을, 공동체를, 사회를 우선시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거든.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유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 내면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나도 그래, 죄책감이 있어. 맨날 내면의 얘기, 자아가 어쩌고, 섀도우 워크 이런 얘기를 하는 내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아, 가끔은 진짜.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자, 여기서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해보자. 사회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해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을 쥐고 있어. 엄마가 시켜서 하지, 사회가 시켜서 하냐고, 그치? 한국 가족에서 사랑은 보통 말로 표현을 잘 안 해. 대신 행동으로 하지.
아시아계 미국인들 아니면 재미교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엄마는 과일을 깎아주시면서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I love you 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태어나서 단 한 번 들어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렇듯 한국 가족들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경제적이든 뭐든 자식을 위해 책임지고 참아. 그게 한국 부모의 사랑이야.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처럼 느껴지는 이 고마운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린 이 사랑으로부터 사랑뿐만 아니라 깊은 고마움을 느껴. 그게 문제야. 왜냐면 이런 고마운 사랑은 마치 보답해야 할 것 같아. 부담이 같이 붙어버려. 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날 사랑해준 엄마 아빠한테 빚을 지고 시작해버려. 그리고 이 빚은 사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을 때가 많아. 그리고 가만히 사랑만 줘도 한국 부모님들처럼 희생하면서 주면 나는 벌써 빚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종종 거의 평생 우리한테 이런 말들을 해.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의 부모인데. 우릴 생각하면 너가 이렇게 못하지. 뭐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 안에 점점 쌓이면서 우리가 솔직해지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엄마, 나 요즘 사실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너무 불행해. 아빠, 나 변호사 때려치고 가수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거지, 절대. 못 나와. 그래서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해도 가족이랑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도 한편으로는 제일 솔직하지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거지. 사랑은 충분히 있는데 숨이 막혀. 페르소나 써야 돼. 가족이랑 있을 때 특히 더.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갚아야 돼 뭘 끊임없이 뭔가 보여줘야 하고 난 잘 살고 있다고. 난 그게 나홀로 문화가 생긴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 혼자 있고 싶어서라기보다 아무 역할도 안 해도 되는 공간이 너무 필요해서인 거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진정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숨 막히는 삶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홀로 문화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개인적으로 나는 혼자 사는 거를 엄청 서포트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잖아. 그리고 혼자 살면 외로워. 난 혼자 유학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내가 심리학 박사인지 외로움에 대한 박사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 결론은 그 외로움은 이상한 게 아니야.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이니깐. 나는 그 외로움이 오랫동안 너무 부끄러웠거든. 근데 외로움은 절대 결함이 아니야. 인생의 기본 값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는 혼자가 아니야. 근데 살면서 끝없이 점점 더 외로움을 향해 가다가 결국 혼자 죽어. 외로운 게 정상이야. 근데 그 외로움을 맞섰을 때 우리한테 선택지가 생겨. 이 외로움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느냐 아니면 외로움을 최대한 달래며 그것을 기본값으로 느끼고 있는 나의 내면을 꼭꼭 숨겨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불편하니까. 나홀로 문화를 찾아보니까 주요 특징들이 혼밥, 혼술,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 근데 혼밥할 때 행복한 이유 나도 많이 해봐서 알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TV 볼 수 있어서야. 혼술 똑같아. 혼자 영화 보는 거 똑같지. 혼자 여행하는 거 더 많은 도파민일 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하게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인스타 업로드 할 수 있는 신나고 화려한 여행들을 하지. 또 찾아보니까 나홀로 문화의 배경이
집단주의적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피하고 합리적인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혼자서도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해져서 생겼대. 나 홀로 혼자 살지만 외로움을 맞서 내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세상에 사는 거지. 이 방법들 때문에 나 홀로 문화가 생긴 거래.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낼게. 너가 만약 지금 찔린다면 잘 들어봐. 헤르만 헤세의 데이미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가 뭔지 궁금하면 이 시리즈를 열심히 보면 돼. 첫 회부터. 두 번째 시리즈의 모든 에피소드가 사실 아브락사스 이야기거든. 암튼 소름 돋는 이 말을 내가 설명을 해볼게. 어떤 어미 새 안에 알이 있다고 치자. 이 알이 점점 커져서 알이 너무 답답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새가 이 알을 더 이상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너무 커져버린 그 알을 세상으로 낳아버려. 드디어. 그 알은 모든 알이 똑같이 그렇듯 엄마 새가 먹는 것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알의 의식과 컨트롤은 하나도 없이 점점 엄마 몸속에서 커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답답해서 엄마를 아프게 해. 나올래 나올래 막 해. 그래서 엄마가 이 알을 낳아버려. 이게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독립하고 싶잖아. 나오고 싶어. 근데 이때부터 이 알 안에 있는 이 아기 새는 외로운 거야. 세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절대는 다시 따뜻한 그 엄마 뱃속으로 못 들어가. 의식 없이 태어나서 점점 뭔가 모르게 답답해서 나갈 거야 했는데 나와 보니까 알 속에 혼자 남겨져 버렸어.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이 알은 선택지에 놓여. 알 안에 편안하게 있을 것인가? 아님 엄청난 노력을 통해 알을 부수고 깨어날 것인가? 엄마가 낳아줬다고 끝이 난 게 아니고 한 번 더 깨어나야 해. 그리고 새들은 그 알을 깨부시고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그래서 알을 밖에서 이렇게 깨트려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 안에서 새가 알아서 깨고 나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 거야.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이게 너가 너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아를 깨워서 너의 진정성을 찾는 일인 거지. 부모님 집 나왔어. 그래서 혼자 살아. 근데 혼술하고 혼밥하고 TV만 보잖아? 그럼 그 아래 그냥 좋다고 누워서 TV만 보는 셈인 거야. 엄청난 노력과 아픔으로 그 알을 깨고 태어나야 하는데 따뜻한 알 속에서 돈은 벌어야 하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거 하고 집에 오면 배달시켜 먹으면서 외로우면 TV 켜고 누워서 아, 이게 세상이구나 라고 내 자신을 속여. 그 알은 세상에 있는 게 분명해. 근데 그 아기 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 왜냐면 엄청난 고생을 해서 알에서 깨어나면 삶이 불편해. 내 자아가 깨어나잖아? 그럼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두 발로 뛰면서 내 인생을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 거잖아. 사회가 살라고 하는 그런 인생 말고 내 인생을. 알에서 깨어나면 내가 직접 사냥도 해야 되고 하늘을 나는 것도 배워야 하고 깨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깨어나면 더 힘들어. 근데 깨어나야 돼. 안 날 거야, 이 세상. 그리고 깨어나는 게 정말 자연적인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새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 왔어, 여태까지. 근데 디지털 사회가 자연적이지 않은 걸 정상처럼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더 아늑하고 쉬운 거지. 외로움 느끼면 TV 키면 없어지고, 익숙해지면 점점 쉬워지고, 행복하다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절대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새는 알을 부수고 그 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만약 우리가 깨어나는 것, 우리의 자아를 알아가는 것,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택하지 않고 외로움을 그저 매 순간 달래는 쪽을 택하잖아?
그럼 우리 인생에서 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외로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리지. 그럼 사회의 목소리에 점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해. 연애해, 결혼해, 가족을 만들어, 성공해, 돈 벌어서 새 차 뽑아. 그럼 버틸만 할 거야. 근데 외로움을 덮으려고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 그게 동반자이든 성공이든. 그럼 그것과 나의 관계가 무거워져. 그 어떤 사람이랑 함께 했는데도, 그 어떤 성공을 이루어냈는데도 외로움을 느껴. 그럼 우린 그 관계를 탓하게 되고 서로 더 피곤해져. 외로움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게 관계든 뭐든 나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해결이 안 돼. 외로움은 섀도우 워크를 하면서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다른 무언가로 사람이든 뭐든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 섀도우 워크야. 우리가 내면의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남에게도 쉽게 보여주는 모습들, 그 모습들과 우리의 섀도우, 내면의 모습들, 아직 인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 남들과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 무의식을 의식으로 이끌어내서 배제하지 않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섀도우 워크인 거지. 새는 엄청난 노력과 함께 알에서 드디어 깨어나. 너도 할 수 있어. 응원할게. 이번 주도 들어줘서 고맙고 다들 다음 주에 봐. 안녕.